제3제국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유럽이 피와 불로 갈라지는 동안 또 다른 전쟁이 숨겨진 농장, 그리고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탐험대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이나 인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위계 질서가 정한 틀에 맞춰야 하는 동물종을 겨냥했습니다. 전선이 징역하는 동안 특정 개체의 몸과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선택적 번식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그것들을 공식 교리의 생물학적 확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933년부터 분쟁의 마지막 해까지 야생동물이 아니라 새로운 자연 질서의 살아있는 상징으로서 엄격한 신체적 기준에 맞춰진 생명체들로 동물을 채우려는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응용과학으로 제시된 것은 사실상 동물 세계의 균형을 다시 그리기 위한 체계적인 공세였습니다. 생명의 근원 자체를 바꾸려 했던 이념에 봉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조작되고 길러지고 혹은 설계되었을까요? 히틀러의 동물원, 멸종된 동물들을 되살리려는 나치의 실험. 30년대 동안 독일인 두 형제는 자연의 알려진 모습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고정된 아이디어에 그들의 나날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동물을 현재 상태로 연구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을 통제된 번식 공간으로 사용하여 선별된 특정 개체들이 수세기 전에 멸종된 생물들을 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남자, 루츠와 하인츠 핵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원들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환상으로 치부되었을 실험들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베를린 동물원 공원의 책임자였고, 다른 한 명은 미넨 동물원을 관리했으며, 둘은 그 당시 지배적이던 인종적 가치에 따라 자연사를 형성하려는 의지와 강제 선택 기준을 결합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실험의 중심은 우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로는 완전히 사라지기 수천 년 전까지 유럽에 살았던 대형 소가의 한 종입니다. 동굴 벽화에 그려져 있고 많은 현대 소 품종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이 동물은 핵 형제에게 힘, 순수함, 토착 기원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로의 사라짐은 자연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고기, 가죽, 크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냥의 대상이 되었던 인간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개체는 17세기 동안 폴란드 숲에서 죽었으며 그 이후로는 화석 기록과 역사적 설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 형제에게 그 멸종은 최종적인 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소 품종에서부터 매우 유사한 것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안한 방법은 DNA를 복구하거나 현대적인 실험실 기술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따라 우로를 정의했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동물들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황소와 암소 품종 간의 여러 세대에 걸친 교배를 통해 그들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멸종된 동물과 닮은 개체들을 얻을 때까지 원하는 특성들을 집중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작업의 기반에는 카마르그 소, 투우용소, 헝가리 회색소, 그리고 동유럽의 일부 원시 품종과 같은 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결과로 나온 동물들은 그들의 색깔, 크기, 뿔의 모양, 그리고 행동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 적절한 조건을 보이지 않으면 과정에서 제거되었고, 다른 것이 기준을 충족하면 그 특성을 고정시킬 때까지 번식되었습니다. 역교배로 알려진 이러한 작업 방식은 과거의 이미지를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상징적인 힘까지 재구성하며 생물학을 그 시대의 정치적 담론에 맞게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핵 형제의 또 다른 큰 목표는 대륙에서 사라졌던 야생마의 일종인 타르판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해 가축화 이전의 진정한 유럽 말로 여겨지는 타르판은 현대 말보다 작았고 짙은 갈기와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만약 그들이 타르판을 재구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동물학적 관점에서 귀중한 개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삽입될 수 있는 자연저항의 상징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푸셰발스키 말, 폴란드 코니크, 그리고 과거의 특정 특성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던 다른 소박한 품종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로와 달리 타르판은 19세기까지
일부 지역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형태와 행동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참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탄생한 동물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동물원 내 특별 우리에 전시되었고 사라진 종들의 복원된 버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공간들은 달성된 성과를 보여주는 진열장 역할뿐만 아니라 과거와 땅 그리고 독일 국민과 그들의 자연 환경 사이의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연결이라는 가정된 개념을 강화하는 교육적 도구 역할도 했습니다. 학교 방문, 설명 책자, 그리고 이 새로운 표본들을 둘러싼 공개 활동들은 그들의 진정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강제 선택과 이데올로기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구성물이었습니다. 핵 형제는 그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 문화의 영향 이전에 그 영토 고유의 것이었다고 그들이 보았던 종들을 나라에 되돌려주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록스와 타르판의 복원은 과학적 논의에 개방된 실험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 목적을 가진 직접적인 행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택적 번식은 멸종된 종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고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가치를 정당화하려는 서사를 재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뿔의 모양이나 털의 색깔과 같은 시각적 기준의 사용은 상세한 연구보다는 이상화된 이미지에 더 부합했습니다. 얻어진 결과가 원래 동물과 생물학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대신 전반적인 외형, 상징적 영향, 그리고 국가적 담론 내에서의 유용성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우선순위는 표본을 과학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추진하는 문화적 연출에 기능적인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표본 작업과 병행하여 형제들은 또한 이 동물들이 재도입될 수 있는 특정 자연 공간 내에서 재조립 및 서식지 적응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그 계획은 복원된 오록스와 재건된 타르판을 통제된 지역에 풀어놓아 권력에 의해 설정된 이상에 부합하는 규제된 자연의 일부로서 지속적인 개입 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여전히 야생 특성을 보존하고 있는 표본들과 이 새로운 동물들을 교배하여 특정 행동을 진정한 것으로 확고히 하려는 가능성까지 탐색되었습니다. 그 의도는 실제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순간의 이데올로기적 매개 변수에 맞춰 조정된 과거 자연의 선택적 비전을 투영하는 완전한 경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핵 형제는 폐쇄된 환경이나 동물학적 영역에만 국한하여 작업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원, 물류 지원 및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과 협력했으며 이는 그들이 실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연보호구역, 국영사육장, 그리고 유전자 기록에 대한 그들의 접근은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려는 정권의 관심에 의해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른 맥락에서는 위험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겨졌을 동물들과의 실험을 수행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얻어진 각 표본은 공동의 성과로 제시되었으며 공통된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연구소, 동물원 및 공무원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동물의 창조는 단지 개인적인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기술적 권력과 생물학적 통제의 전시를 우선시하는 더 광범위한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동물원 방문객들은 이 동물들을 관찰할 때 과거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알도록 초대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따라 재구성된 역사와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부활한 오록스는 가축의 진화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땅 민족 원시적인 힘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선이라는 생각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원된 타르판은 동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저항, 독립, 그리고 조상과의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전시회에 동반된 진열장, 포스터, 가이드 투어, 그리고 대중연설은 특정 감정, 즉 외부 영향으로 인해 변경되었던 가정된 자연적 균형의 복원과 연결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식을 편리한 이야기의 구성으로 대체하는 서사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아리아 늑대, 번식, 보호 그리고 완벽한 포식자의 선전. 새로운 국가의 이상을 모든 행동이 반영해야 했던 시기에 늑대의 형상은 생물학적인 가치를 넘어선 의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라의 북쪽과 동쪽 숲에 사는 동물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에서 힘, 저항력, 집단에 대한 충성심,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적 공격성 같은 특성을 구현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상적인 시민의 특성과 유사하게 제시된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늑대는 결속력, 정체성, 경계심에 대한 담론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연 보존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냥을 방지하거나 위험에 처한 종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늑대가 자연 서식지에서 유지되고 자유롭게 번성하며 새로운 질서가 보존하고자 하는 것에 영구적인 상기자로서 대중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산림청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고립된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지역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언급했습니다. 사냥꾼의 통행을 막기 위한 장벽이 설치되었고 전례 없는 단호함으로 활동하는 지역 순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피해도 국가의 가치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보호와 병행하여 늑대를 수세대 동안 묘사되었던 위험한 존재가 아닌 존경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할 고귀한 존재로 보여주는 사파가 있는 책, 전시회, 교육 자료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중적 인식의 이러한 변화는 세심하게 조직되었으며 선택된 이미지들은 항상 위협의 어떤 징후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자연 경관에 통합된 확고하고 고요한 자세의 개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늑대의 행동, 내부 사회 구조, 그리고 역경 속에서 살아남는 능력에 대해 배우는 모듈이 통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 유형의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공원들도 개조되었습니다. 일부 경우 늑대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늑대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로가 재설계되었고 그 땅에 늑대가 역사적으로 존재했음을 강조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공간들을 걸으면서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늑대는 그 지역 영혼의 일부이며 그들의 존재는 과거의 쇠퇴에 대한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하르츠 또는 하부 실레지아와 같이 수세기 동안 늑대의 존재가 문서로 기록된 지역에서는 산림관리원들이 지도와 기록을 활용하여 산업화나 전쟁으로 인한 변화에 이 동물들이 어떻게 저항해 왔는지, 그리고 항상 그들의 행동 패턴을 유지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가이드 투어가 조직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번식지, 계절별 이동, 늑대의 먹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도 추진되었습니다. 전문화된 기록 보관소에 수집된 이 정보는 통제를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참여한 기술자들은 국가의 정치적 지도부와 가까운 인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특정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것이 변두리적인 계획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특정 내부 문서는 늑대 보호가 단순히 자연주의적 문제가 아니라 우의적인 표현을 사용할 필요 없이 민족, 땅, 야생 동물 간의 연결을 재확인하는 한 형태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지역 축제에서, 특히 동부 지역에서는 포스터, 노래, 시민의식에 늑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미지는 화려함 없이 소박했지만 숲에서 조용히 관찰하는 존재로서 이 동물의 존재감을 항상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 단체 유니폼에는 늑대의 형상을 연상시키는 자수나 눈에 띄지 않는 휘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핵심 상징이라기보다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방문객에게는 종종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일상적인 이야기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들에는 보존 명령이 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그곳에는 여전히 고립된 늑대 무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한 구역이 설정되었고, 때로는 중운사 부대나 수상한 움직임을 보고하는 농촌 감시 단체의 도움을 받아 보호되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직접적인 사냥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태계의 변화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작물의 확장을 제한하고 새로운 인프라 설치를 규제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늑대가 강하고 자유로우며 태어난 환경에 적응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 내에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조용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여러 보존 문서에는 늑대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유사 종과의 이종 교배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를 담당하는 당국은 교배의 징후가 감지되면 신속하게 조치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개체의 번식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가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감시는 대중적으로 홍보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물과 국가의 상상 속에서 그 동물의 역할에 대한 생각의 논리적인 연장이었습니다. 당대의 영화 제작자들도 늑대가 있는 환경에 통제된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 영상들 중 일부는 뉴스 방송에 사용되었고 다른 일부는 학교 홍보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편집은 약함, 질병 또는 쇠퇴를 보여주는 것을 피했습니다. 촬영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되었으며 항상 경계하고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확한 움직임과 확고한 표정을 가진 동물의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그 장면들을 동반하는 목소리는 중립적이고 극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낮고 느린 어조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청각 표현은 늑대가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 특별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종이라는 집단적 인식을 확고히 했습니다. 상급기관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가져온 교육적 영향이 자주 평가되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늑대를 농민의 적이나 가축의 위협으로 보지 않고 국토의 정당한 일부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이 흔적이나 울음소리를 발견했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그 동물들이 서식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느끼는 지역 일화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집단의식의 변화에서 성공의 지표로 해석되었습니다. 동시에 늑대가 더 심하게 박해받았던 인접 국가들로 이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었다. 명시적인 정치적 언급을 피하는 서사 아래에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술적 협력으로 제시되었지만 문서들에서는 그 목표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지배적인 것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가치에 기반한 보존 모델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지적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늑대는 인간과 자연 간의 균형에 대한 특정 비전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징이자 외교적 도구가 되었다. 그리하여 특정 보호 조치로 시작된 것은 감시, 문화 전파, 교육, 영토 통제 및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결합한 구조화된 프로젝트로 바뀌었다. 늑대는 형태나 행동을 바꾸지 않고서도 그 나라의 이념적 풍경 속에서 핵심 인물이 될 때까지 담론적으로 형성되었다. 군인처럼 생각하는 개들, 텔레파시케의 실험. 독일 전쟁 기계에 가장 기이했던 시절 동안 모든 비밀 명령이 무기, 폭발물 또는 재래식 군사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동 훈련장과 발사체 시험과 병행하여 소수의 장교 그룹이 오늘날에는 터무니없이 보일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관심과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환상적인 것에 가까운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가축에게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체 훈련이나 임무에서의 전통적인 사용이 아니었습니다. 시도된 것은 일부 개들이 정신적 자극의 도움으로 언어적 접촉이나 제스처 없이 명령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알려진 변경에서 멀리 떨어진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방문이 제한된 고립된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담당자들은 저명한 과학자나 명문센터에서 훈련받은 전문가가 아니었고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인물들, 즉 동물이 숨겨진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말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옹호하는 개인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몇 년 동안 일부 출판물은 이미 인간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들, 단어를 추측하는 개들, 상징을 이해하는 개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극에 반응하는 개들에 대한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라고 여겼지만 일부는 그것을 가능한 것의 신호, 특히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에 군사적 맥락에서 탐색할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도시 중심부에서 떨어진 시골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그곳에는 방해를 피하기 위해 계집, 관찰실,
격리 공간이 설치되었습니다. 선택된 동물들은 대부분 중간 크기였고 안정적인 기질을 가졌으며 다루기 쉬웠습니다. 우선순위는 그들이 신체적 저항력을 갖는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특이한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특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특정 사육장에서 왔고 다른 일부는 점령 지역에서 데려왔으며 모든 동물은 정신훈련에 통합되기 전에 기본 평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훈련은 간단한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단어들이 게시판에 놓였고 특정 움직임의 소리가 할당되었으며 간식, 소리, 불빛 또는 촉각 신호의 조합으로 자극되었습니다. 목적은 동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념을 행동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동물이 음식이 제공되기 전에 먹기라고 쓰인 보드를 발로 만지는 데 성공하면 그 결과는 기록되었습니다. 서면 질문에 지즘으로 반응하면 그 행동은 기록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작은 성과들은 프로젝트 책임자들 사이에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들은 비범한 의사소통의 진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부 보고서는 글자로 자신의 이름을 철자하는 법을 아는 개들, 숫자에 반응하는 개들, 심지어 종이에 있는 이미지를 식별하는 개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대부분은 독립적인 출처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설 접근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가장 가까운 상급자조차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은 무선이나 메신저 없이도 감시 임무, 위협 감지 또는 전선 간 메시지 전송에서 동물과의 이러한 연결을 사용할 방법이 존재하며 진전이 실제라고 확신시키면서 상급자들에게 문서를 계속 보냈습니다. 가장 자주 반복된 훈련 중 하나는 개를 밀폐된 방에 두고 보호자는 여러 벽으로 분리된 다른 방에 두어 소리 접촉이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떤 행동을 생각했고 예를 들어 개가 앉거나 구석으로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관찰자들은 그 동물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럴 경우 성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다시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결과가 실제인지 우연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짜 자극이 주어졌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성공률은 우연히 기대되는 비율을 넘어섰고 이는 동물이 어떤 식으로든 생각을 읽고 있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여러 변형이 시도되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개를 훈련시켜 그러한 연결이 전달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개가 보호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식별하도록 편지, 사진 또는 옷과 같은 물건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숫자, 위치, 움직임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넓은 야외에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탐구되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인간 병사를 노출시킬 필요 없이 동물들을 사보타주나 인명수색 임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들은 동물 연구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프로필은 미신, 복종, 그리고 결과에 대한 열망을 결합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가 사실이며 그 개들이 미래에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50단어 이상을 알고 완전한 문장에 반응하며 해가 언제 뜨는지 알거나 거짓말을 탐지하는 개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 과학적 진보인 것처럼 진지한 어조로 작성되었지만 방법론은 어떠한 인정된 표준도 따르지 않았고 데이터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선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 신문들은 이 동물들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그들을 4발 달린 병사라고 부르며 곧 그들이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지에는 칠판 앞에 있는 개들, 문장을 쓰고 있는 보호자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듯한 고정된 시선을 가진 동물들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 나라가 동물 훈련에서도 선두에 있으며 정신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로젝트는 지지를 잃었습니다. 다른 전선에서 긴급한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실험에 할당된 자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공식적인 폐쇄나 공개 발표는 없었고 단순히 그 주제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기록들은 보관되었고 계집들은 폐쇄되었으며 방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책임자 중 일부는 흔적도 없이 군사문서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국가기관에 덜 눈에 띄는 분야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개들은 한편으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한 장의 일부로 남았는데 이는 결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을 전쟁 도구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그 시설들을 거쳐갔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보고서에 언급된 임무를 수행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확실히 기록된 것은 욕망, 미신, 전략이 뒤섞인 아이디어에 투자된 노력인데 이는 모든 가능성이 증명 가능한 근거 없이도 극한까지 밀어붙여지던 시기였습니다. 명마 제3제국 마구 간의 혈통 순수성. 국가사회주의 정권의 부흥기 동안 말 사육은 군사적 또는 농업적 유용성을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이고 상징적인 중요성을 띄었습니다. 이 정권은 인종적 순수성, 신체적 미학, 복종이라는 기준에 기반한 의도적인 말 선발 정책을 추진하여 트라케너, 리피차너, 하노버리안을 비롯한 고귀한 품종으로 간주되는 말들의 강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말들은 퍼레이드, 의식 또는 장교 훈련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종 질서를 투영해야 할 완벽하고 강하며 훈련된 신체에 대한 이상적인 비전을 구현했습니다. 제국 행정부는 전장이나 전쟁에서의 동물 기능성을 우선시하는 대신 프러시아 제국 유산 및 히틀러와 그 측근들이 역사적 연속성의 상징으로 되찾고자 했던 승마 전통과 연결된 말의 고귀한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자원과 선전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트라케너는 엄격한 유전적 개량 프로그램 아래 동프로이센 지역에서 사육되었습니다. 이들은 긴 사지, 솟은 자세, 확고한 시선, 우아한 움직임을 지닌 개체들로 높은 수준의 승마와 군대의 혹독한 요구사항을 모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추구되었습니다. 트라케넨과 같은 공식 종마 사육장은 기술자, 수의사, 장교들이 사람 분류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순수성 기준으로 각 개체를 평가하는 통제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말은 신체적 균형, 기수에 대한 복종, 억제된 에너지, 그리고 퇴화된 특성의 부재를 보여야 했습니다. 모든 신체적 결함, 모든 이상, 모든 불균형은 인간의 인종 위생 정책을 이끌었던 동일한 논리로 혈통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트라케너 외에도 리피차너는 나치즘이 전 세계에 과시하고자 했던 승마적 세련미의 상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사육되었고 비엔나 스페인 승마 학교와 연관된 이 백마는 정확한 움직임과 고전적인 조련으로 국가 상징의 지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품종의 보존은 갈등의 마지막 해에도 우선순위로 간주되어 군부대가 정계 개체들을 대피시키고 적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라는 특별 명령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밝은 털, 아치형 목, 의식적인 걸음걸이를 가진 리피차너는 정권이 홍보하는 인종적 미학, 즉 시각적 아름다움, 명확한 기원, 절대적 복종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제국은 수의사, SS 장교, 당에 소속된 사육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국영 종마 사육장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 비옥한 토지, 군사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파레츠, 노이슈타트 도세, 모리츠부르크와 같은 지역에는 번식과 훈련 모두에 선택적 기준이 적용되는 대규모 승마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먹이, 환경, 대우는 온순하고 강하며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개체를 얻기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망가지들은 처음 몇 달부터 적성이나 결함을 감지하기 위해 관찰되었고 소수만이 고급 조련 및 번식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은 경우 이 말들을 훈련시키는 기수들 또한 이념적 훈련을 받은 장교들이었으며 이는 동물적 순수성과 당에 대한 충성 사이의 연관성을 강화했습니다. 말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사이의 연결은 대중의 볼거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치 권력 공고화 시기 동안 단기 조직한 행진에는 흰말들이 제복을 입은 기수들에 의해 타고 국기와 깃발로 장식된 거리를 행진하는 승마 섹션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장면들은 질서, 억제된 힘,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되었다. 정권의 사진가들은 말이 똑바로 서서 앞을 바라보는 마치 기수와 같은 의지를 공유하는 듯한 이미지를 포착했다. 선전 영화에서 초원을 가로지르거나 복잡한 기동을 실행하며 슬로우 모션으로 질주하는 말들의 장면은 나치즘이 독일과 유럽에 강요하려 했던 새로운 질서의 시각적 은유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정책들의 덜 눈에 띄는 목표 중 하나는 승마 분야 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통제된 번식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각 교배에 대한 결정은 정권의 기술자와 감독자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엄격한 형태학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각 후손 계통을 기록하고 평가하고 승인했다. 사료부터 환경까지 모든 과정이 문서화되었고 예상되는 결과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 개입했다. 특히 SS는 승마 전통의 전유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말 애호가였던 힘러는 장교 훈련을 위한 승마센터 설립을 추진했는데 이곳에서는 승마뿐만 아니라 20세기 기사의 미학을 구현하는 법도 가르쳤다. 말은 단순히 운송 수단이나 전시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교의 신체의 연장이자 그의 의지의 확장인 셈이었다. 힘러가 그의 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SS 고위 간부들이 시암 말들을 사찰하는 이미지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인종적 우월성이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을 기르고 타고 지배하는 방식에서도 표현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반영했다. 또 다른 주요 요소는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독일 기수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제국의 승마 대표단은 그들의 스포츠 능력뿐만 아니라 외모, 자세, 이데올로기적 충성도에 따라 세심하게 선발되었다. 메달을 따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국가사회주의 인종 모델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서 우월한 신체를 생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다. 각 승리는 정권 정책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축하받았다. 말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고개를 드는 시상식은 국가, 기수, 그리고 동물 사이에 공유된 영광의 순간으로 묘사되었다. 영토 확장 시기 동안 나치 독일은 점령국들에서 마구간과 번식 계통을 몰수하기도 했다.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의 말들은 선별적 번식 프로그램에 통합되기 위해 독일로 옮겨졌다. 일부 개체는 독일 혈통을 개선하기에 충분히 순수하다고 간주되었고 다른 개체는 제거되거나 덜 중요한 작업으로 격화되었다. 이러한 동물학적 약탈은 예술작품, 문화유산, 그리고 동물까지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자원 강탈 정책의 일부였다. 인종적 우월성은 인간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또한 동물군을 지배하고 규제하고 계층화하고 착취해야 했다. 갈등이 끝나갈 무렵 정권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수많은 동물들이 스스로의 운명에 맡겨지거나 연합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일부 트라케너와 리피차너는 마지막 방어 기병 작전에 투입되었고 다른 동물들은 나치 당국의 결정에 따라 은밀히 외딴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장교들이 호위하는 마차 행렬이 특정 동물들을 적의 즉각적인 손이 닿지 않는 시골 지역으로 옮기는 임무를 맡았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전면적인 후퇴 중에 실행된 이 이동은 이 말들이 국가기관 내에서 유지했던 상징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잊혀진 실험, 치명적인 목적을 가진 작은 생명체들. 동부 전선에서 군사 사단이 재편성되는 동안 제국의 다른 곳에서는 소총이나 탱크 설계도가 아닌 살아있는 곤충이 담긴 병, 훈련된 설치류가 있는 우리, 그리고 피부나 점막에 흡수될 경우 즉각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담긴 병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참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총알 없이 공격할 다른 방법들이 논의되었고 가장 하찮은 동물들도 얼굴 없는 전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나 상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적이 공격을 예상하지 못할 은밀한 계획들이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감염된 벼룩을 사용하여 질병을 확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아시아에서 이미 보았던 기술들을 관찰한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독일에서 추구한 것은 그 확산을 개선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시키고 탐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벼룩은 활성 배양액이 주입되는 실험실에서 사육되었고 그 후 공중에서 투하될 수 있는 밀봉된 세라믹 캡슐에 보관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땅에 닿아 깨질 때 근처의 따뜻한 모든 몸체 위로 뛰어오를 수천 마리의 개체를 방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폭발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센터에서는 쥐의 행동을 수정하여 침투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상상 속의 첩보 계획이 아니라 전기 자극을 기반으로 한 실제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설치류가 터널을 통과하고 후각 신호로 표시된 지점에 도달했을 때 기폭 장치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법이 시험되었습니다. 시험은 더뎠고 결과가 표준화되지는 않았지만 폭격 전에 도시 지역에 이 동물떼를 배치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혼란, 경보, 불필요한 움직임을 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더 실험적인 영역에서는 꿀벌을 자연 센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제국의 일부 과학부대는 적의 화학 물질, 매설된 지뢰 또는 숨겨진 사람들의 존재를 탐지하도록 꿀벌을 훈련시키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특정 화합물에 노출되면 꿀벌은 비행 궤적을 변경하고 특정 지역에 모였습니다. 그것들은 무기로 생각되지 않았고 사전 경보 메커니즘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비록 이 프로그램이 배치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존재는 1942년과 1943년 사이에 작성된 연구 기록 보관소에서 확인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일부 보고서에는 전가를 이용한 실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성가스로 밀봉된 유리 캡슐에 갇혔습니다. 특정 높이에서 던져지면 충격으로 인해 절지동물들이 지하 대피소나 감시 초소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 풀려났습니다. 목표는 혼란을 야기하고 탈출을 강요하고 예상치 못한 부상이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단순한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가를 선택한 것은 그들의 저항력, 방어 본능, 그리고 틈새에 숨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는데 그곳에서 전갈은 방탄문 뒤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수중 세계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서 중 하나는 작은 폭발물을 운반하는 데 물고기를 사용하려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 절차는 방수 코르크로 된 아주 작은 하네스를 사용하여 물고기의 몸에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다리 근처의 강이나 운에 풀어놓는 것이었는데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어두운 지역이나 수중 구조물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가능성은 낮았지만 통제된 공간에서는 한 번의 폭발로 파이프를 파괴하거나 국지적인 홍수를 유발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덜 알려진 또 다른 연구 분야는 독소 생성기로서 두꺼비의 사용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일부 종은 피부를 통해 위험한 물질을 분비했는데 이는 조심스럽게 채취되어 다른 성분들과 혼합되어 자극적인 젤이나 페이스트를 만들 수 있었다. 이 제품들은 적이 나중에 만질 물체에 적용되었다. 비록 죽이지는 않았지만 화상, 발열, 그리고 일부 경우 일시적인 실명을 유발했다. 이는 고전적인 독이 아니라 동물 분비물에서 개발된 자극성 화합물이었다. 그 가치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이었다. 심지어 지렁이조차도 직접적인 무기가 아니라 오염된 토양의 시험 시스템으로 주변적인 제한에서 고려되었다. 일부 부대는 이 무척추 동물의 행동을 사용하여 특정 토양의 독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만약 그들이 몇 분 안에 멀어지거나 죽으면 그 토양은 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었다. 이런 식으로 경로, 야영지, 그리고 차량이 정차를 피해야 하는 구역이 정해졌다. 이는 치명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동물 생명이 측정 도구로 전락되는 체계의 일부였다. 가장 극단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베를린 근처의 연구실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뱀을 침투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 뱀들은 긴 튜브에 보관되었고 저온으로 무기력하게 유지되었으며 적이 피난할 수 있는 공간에 풀어졌다. 계획은 뱀들이 기동성을 회복하면 담요, 가방 또는 신발과 같은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록 위험은 낮았지만 밤에 한번 물리는 것은 공황, 지연, 대피 또는 판단 오류를 일으킬 수 있었다. 성공적으로 확인된 작전은 없었지만 실제 독사로 시행된 실험들은 여러 현장 기록에 남아있다. 또 다른 분야는 훨씬 더 위험했다. 가벼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 새를 사용하는 것. 일부 빠른 비행종들은 몸에 금속 실린더를 묶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도록 훈련받았다. 이 실린더들은 특정 표면에 떨어지면 화학적 지연 메커니즘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성 분말을 포함하고 있었다. 문제는 많은 새들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무게가 비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비둘기로 열린 들판에서 여러 번의 실험이 수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정확도는 낮았지만 이 개념은 곡물 저장고나 창고 지붕을 공격하는 데 유효하다고 간주되었다. 더욱 실험적인 제안에서는 박쥐를 소위탄 운반체로 사용하는 것이 연구되었다. 그들에게 타이머 퓨즈가 달린 작은 튜브를 부착하고 해질녘에 도시 지역에 풀어주었다. 박쥐들이 피난처를 찾을 때 다락방, 헛간 또는 나무 지붕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장치가 이미 불타기 시작할 때까지 주변의 경보를 울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지연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비록 이 프로그램이 다른 강대국들과 연관되어 있지만 독일 기록 보관소에는 결정적인 결과 없이 현지 종으로 그 타당성이 탐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모들이 나타난다. 심지어 연체동물도 그들의 자리를 가졌다. 한 전문 부대에서는 물속에 유출된 물질이나 용해된 제품을 감지하기 위해 홍합 껍데기 안에 화학 센서를 설치하는 것을 시도했다.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경로 또는 강바닥에서 적의 활동을 식별하려는 것이었다. 이 동물들은 환경의 순도에 따라 껍데기를 열거나 닫으면서 자연적인 경보 역할을 했다. 비록 느린 속도와 안정적인 조건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그 사용이 폐기되었지만, 이는 고정된 생물체에서도 가능한 모든 틈새 시장이 어떻게 탐구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마침내 가루 형태의 곤충 알을 지연성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것들은 겉보기에 무해한 물건들 위에 뿌려졌고 적절한 습도나 온도와 접촉하면 부화했다. 그 결과는 참회서부터 객차에 이르기까지 폐쇄된 구역에서의 갑작스러운 들끓음이었다.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기보다는 거부감, 포기, 짜증, 휴식 불능, 그리고 불안감을 유발하려고 했다. 그것은 교전하지 않고 적을 지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었다. 라이히의 용 상징 돌 그리고 불, 나치즘의 심장부에. 용이 불을 뿜거나 동굴에서 나오지 않아도 나치 상상력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이 기념물에 표현하고 조각하고 반복했던 용은 단순히 환상적인 생물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시각적 의도로 가득 찬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이 상징은 정권이 과거에 대한 서사를 공고히 하면서 공식 상징, 건물 외관, 부조, 신비주의적 상징, 사적인 의식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고대 게르만 이야기, 중세 법전, 로마네스크 조각,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지만 나치즘의 정신적 건축에서 매우 실제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생물의 역할을 과장한 재해석에서 가져온 요소들을 활용했다. 길쭉한 몸통, 뱀 같은 머리,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이 생물은 동물이 아닌 권력, 순수성, 지배 또는 적의 상징적인 선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용은 제점유된 성의 입구뿐만 아니라 이념 교육 학교, 북유럽 영감의 사원 또는 세뇌가 선조유산의 일부처럼 보여야 하는 공간에서도 나타났다. 제3제국의 시각 장치를 되살린 용은 동화나 현대 사파에서 온 것이 아니라 19세기 동안 이 짐승들을 이질적인 것, 더러운 것 또는 악마적인 것에 맞서는 게르만 민족의 영웅적인 투쟁의 상징으로 보았던 민족주의적 흐름에 의해 복구된 중세의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용은 파괴해야 할 혼돈과 영토를 장악하는 무적의 힘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유연한 형상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이중 기능은 용에게 독특한 가치를 부여했다. 즉, 인종적 영웅 알려진 또는 익명에게 패배한 적이나 피, 땅, 고대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러한 모호함은 의도적이었고, 정권의 지도자들이 용을 입문자들을 위한 폐쇄적인 메시지의 일부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그 메시지에서는 모든 것이 한눈에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 형상, 돌 또는 디자인이 잃어버린 의식, 먼 옛날, 그리고 순수함의 개념과 연결되는 숨겨진 언어를 말하고 있었다. 힘러가 자신의 가장 이념화된 장교들을 위한 교육센터로 탈바꿈시킨 베벨스부르크 성에서 용들은 기둥에 조각되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박히고 문틀에 새겨지고 무작위적인 건축 양식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상징적인 비전에 따라 조직된 형태로 부조에 반복되어 나타났다. 각 방은 고유한 형상 배치를 가지고 있었고, 날개 달린 짐승들은 입문, 통제 또는 죽음의 개념과 관련된 특정 복도, 계단 또는 홀에만 사용되었다.
독수리나 스와스티카가 환경을 지배했던 제국 내 다른 장소들과 달리 그곳의 용들은 훨씬 더 오래되고 은밀한 역할을 차지했으며 그 공간을 거니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재구성된 세계의 조각들임을 알고 있었다. 그 성벽 밖에서도 정권의 다른 기관들은 돌부조, 의식용 깃발, 이념적 목적을 위해 장식된 교실에서 용의 형상을 채택했다. 과거에 조작된 버전이 가르쳐지는 학교에서는 교육 자료들이 이 생물을 새로운 질서의 가치를 지닌 이상화된 전사와 대립시키는 사파를 보여주었다. 책과 벽화에 반복된 이 장면은 어떤 형상은 부패한 것을 나타내고 어떤 형상은 회복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이원론적인 시각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이 신화적인 생물은 따라서 절대적인 대비의 형상으로 기능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상징을 암묵적인 지시로 바꾸는 교육학에 통합되었다. 용의 존재는 시각, 예술이나 건축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당의 일부 부문, 특히 오컬트 경향과 더 밀접하게 연결된 조직에서 주최한 여러 사적인 의식에서는 이 생물이 게르만 이교, 중세 연금술, 가장 극단적인 인종 이론에서 가져온 요소들을 결합한 의례, 휘장, 학습 모임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의 일부 내부 문서는 용이 특정 룬을 둘러싸고 있는 문장을 보여주는데 마치 그 몸이 보호인장처럼 기능하거나 선택된 자들에게만 유보된 지식을 수호하는 뱀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정권의 공개 담론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시각적인 것이 이념적인 것과 같은 무게를 가졌던 내부 신념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당의 밀교 집단과 가까운 조직들이 건설한 일부 사원, 예를 들어 바이에른이나 작센의 특정 건축물에서는 용이 기둥의 기부에 조각되거나 주기, 신화적 계보 또는 의식 지도를 나타내는 석조 장미창에 통합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용이 문학적 인물이 아니라 신성한 것의 수호자, 나치즘이 새로운 이름으로 재활성화하려 했던 고대 질서의 파수꾼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집단들의 일부 내부 기록은 용을 피해 수호자, 입구의 보호자 또는 잠들지 않는 자들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러한 문구는 우연이 아닌 계산된 위치와 형태를 가진 그림들을 동반했습니다. 상징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명상, 교화 또는 계획센터로 사용된 이러한 장소의 디자인 일부를 구조화했습니다. 시각적 상징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용은 내부 담론에서 서사적 인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중간 지도자들을 위한 일부 비공개 텍스트에서는 순수한 민족이 자신들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용이 거주하는 계곡을 통과해야 한다는 각색된 이야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비록 비유나 신화로 위장되었지만 실제로는 희생, 정화하는 폭력, 그리고 다른 것의 제거라는 논리를 강화하는 이념적 구조였습니다. 이 맥락에서 용은 기능 없는 환상적인 생물이 아니라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 사이에 끊임없는 대립에 기반한 세계관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각적, 서사적 구실이었습니다. 정권의 마지막 단계 전선과 후방 모두에 혼돈이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일부는 용을 저항의 인물로 다시 사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특정 내부 전단지와 막바지 디자인에서 이 짐승의 실루엣이 여전히 불타는 수호자들 또는 꺼지지 않는 불꽃에 대해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문구는 정권 추종자들의 가장 광적인 핵심에 호소하며 이 이미지를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내부의 힘으로 사용했습니다. 용의 마지막 출현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정권이 불멸과 영원한 의무의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동일한 시각적 인물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줍니다. 제3제국의 패배와 함께 이 조형물들이 있던 많은 장소들은 해체되거나 파괴되거나 변형되었다. 하지만 일부 조각상, 부조 또는 상징물들은 살아남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독재 정권에서 상징주의 사용에 대한 연구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에서 나치용은 동화 속에서 나온 생물이 아니라 이미지, 신화, 무대 장치의 힘을 이해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조작했던 이데올로기적 기계장치의 산물로 나타난다. 다른 맥락에서는 지혜나 환상의 상징일 수 있었던 용의 형상은 이 경우 상징적 지배의 도구였고 정권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투영했던 왜곡된 거울이었다. 나치즘 안에서 용의 시각적 유산은 단순한 미적 기행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고대 동물 우화집 수집가들의 환상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완전한 서사 구조의 일부였는데 각 형상에는 기능이 있었고 각 형태에는 메시지가 있었으며 실제든 상상이든 각 생물은 절대적 통제라는 사상에 봉사해야 했다. 그리고 날거나 말하지는 않았지만 돌, 철 또는 종이 용은 그 임무를 완수했다. 상징적인 것을 정치로 전환시킨 시스템 안에서 보여지고 기억되고 말없이 말하는 것. 실패한 돌연변이, 제국이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기형. 여러 시골 연구시설, 특히 독일 북동부에서 일부 책임자들은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는 파충류를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품종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식민지화된 지역에서 가져온 종들을 교배시켰는데 그곳의 습기와 열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내부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불완전한 비늘, 융합된 턱 또는 노출된 척추를 가진 채 겨우 몇 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개체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담당자들은 며칠 만에 수백 마리의 새끼들을 제거해야 하는 과정일지라도 유럽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형태를 찾기 위해 새로운 세대를 강제로 만들 것을 고집했습니다. 실레시아에 위치한 또 다른 시설에서는 인공적인 연속 조명에 노출된 야행성 조류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휴식을 줄이고 활동 기간을 중단 없이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자연적인 주기를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방향 감각을 잃고 우리 벽에 부딪혀 완전히 형체가 망가지는 종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특정 조류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었다고 기록했지만 개체들의 파괴와 동물들이 새벽에 부딪히곤 했던 시설 지붕에 쌓인 폐기물 외에는 어떠한 유용한 결과도 없었습니다. 포메라니아 근처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는 양서류 전문 그룹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혈통을 혼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열대 늪지에서 개구리를 가져와 독일 연못의 토착 품종과 결합시켰고 그 결과 일부 개체가 과도한 다리, 반투명한 피부 또는 완전히 뛰지 못하는 능력을 보이는 일련의 기형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구리들은 자신의 자매들에게 먹힐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책임자들은 모든 것을 흑백 사진으로 기록했지만 외부인의 손에 넘어갈까 두려워 나중에 사진들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본은 라벨이 없는 봉투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더 남쪽 바이에른에서는 소규모 이동식 실험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동유럽 지역에서 가져온 살아있는 박쥐 개체들이 운송되어 인공기후와 강제 사육 방식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날개 크기를 늘리고 반향정의 패턴을 수정할 수 있는 돌연변이를 생성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날 수 없는 생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균형한 두개골과 움직일 때 튀어나오는 부러진 갈비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기술자들은 프로그램된 패턴과 유사한 반복적인 행동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절대적인 구조적 불안정성을 언급하는 보고서 외에는 어떤 경우도 재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분류된 문서에는 절지동물, 특히 전갈과 진해를 변형시키려는 시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장 속도를 변경하기 위해 바닥에 물질을 붓는 강제 서식지에 도입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크기를 2배로 늘리려고 했지만 그들이 얻은 유일한 결과는 일부 허물이 불완전하게 벗겨져 몸이 자신들의 단단해진 껍질 안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주 소각되어야 하는 죽어가는 개체들의 축적을 야기했으며 알려지지 않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화된 장갑을 착용해야 하는 작업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호수 연구 관련 파일에는 저준이 방사선에 높게 노출된 탱크에서 길러진 물고기들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아가미와 몸길이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눈이 없거나 입이 옆으로 돌아가 있거나 최소한의 접촉에도 비늘이 벗겨지는 개체들이 생겨났다. 비록 끊임없이 원형으로 헤엄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다른 행동이 기록되긴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유용하다고 여겨지지 않았고 누출 보고서에 따르면 인근 지류를 오염시켰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수조들은 결국 비워지고 시멘트로 밀봉되었다. 비록 하류에서는 아무런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보헤미아 지역에서는 유럽 고슴도치의 구조를 변형시키기 위해 단독 동물성 단백질 식단을 통해 방어 패턴을 바꾸고 가시 크기를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척추에 심한 기형을 가진 개체들의 계통이었다. 이들은 구부러진 가시 때문에 완전히 몸을 웅크릴 수 없었고 피부 덮개가 없는 몸에 노출된 부위 때문에 감염을 끌어들여 대부분이 한 달의 수명을 채우기 전에 죽었다. 비록 일부는 해부되어 관찰 기록을 남기지 않은 팀에 의해 분석되도록 베를린로 보내지긴 했지만 말이다. 또한 감갑각류에 대한 실험 기록도 발견되었다. 특히 단유부강 일부 지역에서는 탈피 단계 동안 가해지는 정위 자극을 통해 개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려 했다. 그 결과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사지를 잃거나 무생물에 대해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개체들이 나타났다. 담당자들은 처음 며칠 동안 반응 속도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지만 행동은 혼란스러워졌고 이 주일 이상 살아있게 할 방법이 없었으며 결국 연구를 중단하고 잔해를 식별 없이 습한 흙에 묻어야 했다. 암호화된 언어로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는 작은 포유류, 특히 오소리와 담비에 대한 다른 시도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가시적인 신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식단과 휴식 주기를 변경했지만 결과는 더 마르고 털이 빠지며 번식에 어려움을 겪는 개체들이었다. 이는 완전한 실패로 해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미숙한 사체와 텅 빈 우리만을 제공하는 유사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결국 기술자들이 실험을 포기하고 손으로 지운 주석이 있는 공책들을 덮을 때까지 말이다. 어떤 경우에는 끊임없는 열과 자외선을 통해 가속화된 성장 주기를 생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벌레와 유충기 사용되었다. 이는 며칠 만에 노화하고 성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몸이 무너지는 세대들을 낳았다. 비록 일부는 색소 침착의 변화를 보였지만 어떠한 돌연변이도 안정화되지 못했고 따라서 실험은 중단되었으며 정기검사 중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병들은 라벨과 함께 파괴되었다. 파일 비우기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는 수입된 거북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언급한다. 이는 극한 조건에서 재생을 관찰하기 위해 기계적 수단을 통해 등껍질을 제거하려 시도한 것으로 일련의 내부 변형과 치명적인 노출을 야기하여 몇 시간 만에 끝났다. 비록 이틀 동안 살아남은 일부 개체의 이미지가 기록되긴 했지만 그 결과는 생물학 실험실에서 사체를 다루는 데 익숙한 사람들조차도 혐오스럽다고 평가했다. 기록의 다른 섹션에는 소샘에서 유래한 화합물이 주입된 도마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이는 신진대사를 변화시키는 통제 불능의 호르몬 반응을 유발하려는 의도였으나 발생한 것은 내부 장기의 점진적인 염증, 이동성 상실, 그리고 몇 주 만에 광범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비록 피부색의 변화와 특정 부위의 질량 증가가 기록되었지만 모든 개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연속성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폐기하고 산업용 화학물질로 소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마지막 실험 중 하나는 동프로이센에서 진행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작은 설치류들에게 영구적인 붕대와 대체 자극을 적용하여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시력 상실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후각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개체들 간의 어떠한 사회화도 방해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이었고 식인풍습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책임자들은 그 효과가 어떠한 실제 적응 목표와도 상반된다고 판단하여 실험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빛과 환기 없는 환경에 저항할 수 있는 유기체를 만들 희망으로 지하 양서류를 사육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얻어진 개체들은 발달을 완료하지 못하고 나타난 직후에 죽었으며 머리의 기형과 운동 협응력 부족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탱크는 비워지고 밀봉되었으며 서명 없는 짧은 메모만 남겨졌고 책임자들은 일반적인 농업 업무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경계의 생명체들, 과학과 마법 사이, 나치즘의 경계. 나치 기구 내의 일부 집단들, 특히 비의적인 흐름과 오컬트주의에 더 깊이 연루된 집단들, 은 특정 종들을 보이지 않는 힘과 연결시키기 시작했고 생물학적인 것과 마법적인 것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공식 사육장이나 수의사들이 감독하는 실험실과는 달리 이 공간들은 고대 신념, 고문서, 그리고 동물이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모호한 생각이 뒤섞인 밀폐된 방처럼 기능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파충류,
야행성 조류, 그리고 작은 육식 동물들은 그들의 평소 환경에서 벗어나 생물학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된 숨겨진 의미 때문에 분석되는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뱀들은 고대 문헌에서 가져온 글씨로 장식된 돌 원형 안에 배치되었고, 특정 올빼미들은 빛이 없는 방에 갇혔는데, 여기서 자신을 영매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은 올빼미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차원과 연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으며 개인 수첩에 흩어진 조각들, 불완전한 부분들, 그리고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 살아남은 소수의 증언에서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된 행동 외에도 군인사들과 스스로를 예언가 또는 고대 상징 해석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만나는 반비밀 집회들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동물들은 북유럽 참조, 이교적 요소, 그리고 과학과는 전혀 무관한 문화 상징의 왜곡된 사용이 결합된 의식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관행들이 완전히 주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정권의 2차적 인물들의 묵묵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비합리적인 것을 통한 더 넓은 권력 추구의 일환으로 이 활동을 자금을 대거나 묵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기후 예측과 관련된 의식에서 개구리 사용을 언급하는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서는 개구리의 움직임이 미래의 승리나 패배의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시골 지역에서 채집된 곤충들이 물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는데 참가자들에 따르면 이 물약은 병사들이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용 뒤의 현실은 훨씬 더 원시적이었습니다. 검증된 공식이나 합리적인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직관, 상징,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논리 밖에서 답을 찾으려는 신비주의적 미학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동시에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는 일부 숨겨진 구역들은 동물들을 수용했는데 이 동물들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연구된 것이 아니라 변형된 상태와 관련된 주파수를 방출하는 그들의 추정되는 능력 때문에 연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법론이 없는 실험이었는데 참가자들은 메아리를 증폭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에 갇힌 귀뚜라미나 까마귀가 내는 소리를 들은 후 주관적인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과학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사이의 경계에 대한 강박적인 매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특정 동물 종들을 신비로운 계보와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마치 특정 동물들이 이 의식의 주체자들에 따르면 우월한 지식을 소유했던 잃어버린 문화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관행들은 또한 사물들과도 연결되었다. 동물들뿐만 아니라 뼈, 가죽 또는 신체 조각들도 의식의 일부였는데 그것들은 조상의 에너지를 지닌 유물로 간주되었다. 방부 처리된 동물들의 잔해가 철제 자물쇠로 잠긴 상자 안에 보관되었고 특정 밤에 12명 미만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개인적인 의식 동안 관찰하기 위해서만 열렸다는 내용을 묘사하는 보고서들이 발견되었다. 참석자들은 과학자나 학자가 아니라 증명 가능한 어떤 데이터보다 상징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병행 구조의 구성원들이었다. SS 내부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관행에 관심을 가진 흐름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이거나 조직의 일부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일부 부문에서는 영토 지배를 마법적인 정당성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동물들을 영적 안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탐구했다.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되었고 군사 영역과는 무관한 안내자들과 함께 숲으로의 소풍이 조직되었는데 이 안내자들은 운명의 암호화된 메시지인 것처럼 흔적을 읽고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이었다. 거기에는 명령이나 지시가 없었고 오직 자유롭고 자의적인 해석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전쟁이 진행되고 패배가 쌓여가면서 이러한 관행들은 사라지지 않고 일부 부문에서는 심화되었다. 합리적인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오직 보이지 않는 에너지만이 사건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야생조류, 특히 밤에 우는 새들과 함께하는 의식의 존재감이 증가했으며 동물의 피로 땅에 그려진 기하학적 그림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되었다.
고대 지도, 지점과 관련된 날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충전된 것으로 여겨지는 장소에서 가져온 돌 조각들이 사용되었다. 그 어떤 것도 사건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방어선은 무너지고 도시들은 걷잡을 수 없이 함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을 고수했다. 그들은 시간이 직선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그들의 의식의 효과는 다른 차원에서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연속성에 대한 그 개념은 모든 증명 가능한 논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결합되어 이 집단들을 가시적인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고립된 핵으로 만들었다. 그러한 공간에서 동물들은 물리적인 존재로 이해되지 않고 아무도 감히 정의할 수 없는 힘을 소환하는 데 사용되는 숨겨진 의미를 지닌 실체로 이해되었다. 또한 가죽, 엄니 또는 두개골을 사용하여 눈에 보이는 낯이 도상하게 해당하지 않는 의식용 물건을 만드는 훨씬 더 폐쇄적인 집단들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스와스티카나 알려진 상징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유럽 대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에서 복사된 경우가 많은 이상한 상징들이 나타났다. 시베리아 샤머니즘, 아프리카 부족, 그리고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고문서들에 대한 언급이 감지되었는데 항상 자유롭고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동물은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의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선택된 수단이었다. 그 상징적인 사용 뒤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세기 전에 사라진 종들의 귀환을 통해 게르만 상상 속의 고대 숲을 부활시키려는 제3제국의 프로젝트 말입니다. 영원한 제국을 세우려는 비합리적인 비전의 일환으로 아리안 식민지와 인종적 이상에 적합한 생물들만이 서식할 대규모 보호구역으로 동부 지역을 채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졌습니다. 괴린과 힘러는 모두 국내의 저명한 전문가들에게 의지하여 야생동물과 가축 모두의 자연 환경을 재조정하기 위한 유전자 변형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과학적 야망의 결합 속에서 이 이야기는 나치들이 어떻게 자연을 자신들의 계획에 종속시키고 진화의 흐름 자체를 바꾸려 했는지 밝혀줍니다.